여러분 또 왔습니다. 바람 보름 도덕계 신바람 쌤이 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뭐다? 드디어 1단원의 제일 마지막 강의.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도덕적 판단 과정 앞강에서 조금 남았던 부분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넘어갈 건데요. 비판적 사고와 도덕적 추론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볼 건데요. 당연히 비판적 사고가 뭐고 도덕적 추론이 뭔지 볼 건데 이 부분도 아주 출제가 자주 되는 빈번히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1단원이 제가 봤을 때는 고졸도덕에서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원 4단원은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거는요, 주어진 상황의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어떤 거다? 바로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비난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맞죠? 비판적 사고라는 뭐다?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정확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런 열린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이성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 추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특징이 뭘까요?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특징 다음과 같습니다. 반성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과 개방적인 타도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반성적 사고라는 바로 내 의견을 어떻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 그래 내가 잘못했지 반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태도로서 나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방적 태도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열린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은 급한 결론 내리는 걸 피할 수 있고 당연하죠. 분석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합리적 사고와 증거에 의해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감정이란 요소를 싹 다 뺀 상태에서 어떻게 정말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뭐다? 사고하고 생각하는 게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보시게 되면 정보의 원천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이니 의견이 이걸 구별하고 그 다음에 비판에 따른 나의 의견을 또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수용하거나 아니면 합의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또 그 사이에 이러한 걸 의견을 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정보들 중에 편견이나 오류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상적 사고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비판적 사고고요. 그러면 또 이러한 비판적 사고와 또 관련해서 쭉 이어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면 도덕적 추론입니다. 그러면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앞에 있었던 것처럼 비판적 뭐다? 사고를 위해서라면 뭘 해야 되냐? 바로 이 도덕적 추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러한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도덕적 추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뭐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까처럼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나의 도덕 판단이,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판단을 내렸잖아요. 어떠한 판단을 낼 때 그 근거나 이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뭐다? 쉽게 말하면 도덕 원리, 사실 판단인데 이걸 근거로 뭐다?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과정은 어떤 문제를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판단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뭐다? 도덕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도덕 판단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뭐다? 그러면 이 근거였던 이 도덕 원리와 이 사실 판단을 자세히 또 뜯어서 고쳐본다면은 올바른 건지 안 올바른지 또 알 수 있겠죠. 요거는 조금 이따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동진이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둘 중에 누가 더 비판적 사고를 더 잘했니?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확인해보는 뭐다? 이 둘의 도덕적 추론이 누가 더 잘 돼 있는가? 이거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또 이러한 도덕적 추론은 뭐다? 내 의견이 맞구나. 내 의견이 맞다. 그러니까 나를 좀 따라와라. 라는 도덕적 정당성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도덕적 추론 구조는 아까 말했듯이 일단 대전제, 원리 근거가 있습니다. 도덕 원리죠. 그 다음에 뭐다? 사실 근거, 사실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 판단을 통해서 뭐다? 도덕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 콤보로 되어 있는 거를 연역 추론으로 형태로 되다. 그래서 이거를 3단 논법이라 하는 거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대전제는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횡동. 그러면 내가 하려는 무단횡단은 뭐다? 여기에 맞춰서는 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나의 판단은 뭐다?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학교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무단 결석은 학교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뭐다? 무단 결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뭐다? 3단 논법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뭐다? 이 도덕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 검사하면 된다? 지금 요 원리 근거였던 이 도덕 원리와 이 사실 판단, 요 두 개를 어떻게 쉽게 말하면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내린 지금 뭐다? 이 도덕적 추론, 도덕적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검사할 때 어떻게 해? 바로 이성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지 검사하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또 올바른 추론이나 또 방해를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있죠. 편견과 오류가 있습니다. 편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물의 현상에 대해서 뭐 흑인은 멍청할 거야, 뭐 이런 것처럼요. 그런 편견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고, 오류 같은 경우는 뭐 결론이 이끌어내는 전체가 비논리적인데, 전제가 뭐 예를 들면 무지로부터의 논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복합 질문의 오류, 사람의 논증, 결합의 오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기본 개념서에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걸 했었고요. 대표적인 게 시험에 확실히 잘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거죠.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하네. 모든 사람 다 매운 거 다 좋아하겠다. 이런 것처럼 뭐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또 뭐 임신공격의 오류도 있습니다. 뭐 피장파장의 원리죠. 쉽게 말하면, 야, 너 왜 공부 안 하니? 엄마도 공부 안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하여튼 이런 것처럼 이런 전체를 다 통틀어서 뭐다? 오류인데, 이러한 오류가 여러분들이 또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마 나오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정도? 네, 요거는 제가 또 따로 쓰진 않은 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뭐 언어를 아신다면 성급한 일반화 오류는 다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답을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거 외에도 뭐 굳이 찾는다면 뭐 논점 이탈이 오르라고 해서 전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류의 종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려적 사고입니다. 이 배려적 사고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었죠? 지금 이성적 사고, 그 다음에 뭐 비판적 사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판적 사고가 사실은 뭐 이성적 사고는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 비판적 사고만으로는 쉽게 말하면 모든 걸 객관적으로 감정을 쏙 담백하게 뺀 후에 이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모든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다? 지금 배우는 이 배려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배려적 사고는 말 그대로 뭐다? 남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 분실된 물건을 주웠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서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왜? 어떤 사고를 방심을 했기 때문에, 배려적 사고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뭐다? 이걸 가져갔을 때 누군가는,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많이 괴롭겠구나, 정말 얼마나 슬플까,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갖다 주는 게 뭐다? 뭐냐면 그게 배려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쉽게 말하면 이 배려적 사고는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남을 배려하는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이 뭐다? 타인과 사회와의 조화를 위한 연결고리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또 이러한 배려 사고는 이해나 공감. 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역지사지와도 연결됩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올바른 도덕 판단을 하게 이성적 사고나 이성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면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다? 사람을 배려하는 이 배려적 사고,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강조를 했던 사람이 길건이랑 나빙스라는 여성 학자들입니다. 이 두 분께서는 이러한 배려의 윤리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배려적 사고의 요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좀 더 잘 갖춰져야지 뭐다? 쉽게 말하면 배려적 사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실현할 수가 있다입니다. 이 네 가지가 뭐길래?
일단 첫 번째, 도덕적 상상력입니다. 도덕적 상상력. 도덕적 상상력은 말 그대로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이걸 했을 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와닿겠구나. 어떠한 피해를 주겠구나. 어떠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겠구나. 이걸 내가 상상을 하는 거죠. 이 도덕적 상상력이 크면 클수록 뭐다? 남을 더 잘 배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상상력이 배려적 사고의 대표적인 요소고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공감 같은 경우는 뭘까?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죠. 즉 상대방의 같은 처지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공감이고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또 감정을 뭐다? 함께 하는 거죠. 그 다음 적절한 감정 표현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할까요? 적절한 감정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뭐다? 다른 사람의 이제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요. 고려하지 않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뭐다? 결국에는 적절한 감정 표현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그러한 마음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합당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배려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떤 자세가 바로 치우치지 않은, 어느 곳에도 지나치지도 않고 과하지 않은, 중요가 아니죠. 중용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천적 행동입니다. 이거는 생각하고 뭐다? 생각하고 하는 건데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결국엔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뭐든지.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지행합일, 그 다음에 지행은 양명학이죠. 지배행학에는 양명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의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배려사고 이런 것도 아무리 이런 위에 있는 세 가지 갖춰둬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천적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려적 사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봤던 이 비판적 사고와 지금 여기 봤던 이 배려적 사고가 하나만 강조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어떻게 절묘하게 절묘하게 콜라보레이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인간의 도덕적 정당화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정당화는 우리가 어떠한 판단 아까 앞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라니 아니면 배려적 사고를 통해서 그 판단을 내렸으면은 그게 정당하고 옳은 거다. 나의 의견을 좀 따라라. 이것처럼 하는 게 그거를 흔히 말해서 도덕 정당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근거를 제시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맞죠? 행동을 했고요. 그러면은 그 행동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당연히 정당하다는 이들이 내 말이 맞다니까 이거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도덕적 정당화가 있어야지만 이게 정당화가 이루어질 때 결국에는 나의 판단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도덕 정당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적 인간은 끊임없이 도덕적 문제 사용을 부딪힐 때 판단을 선택한다. 이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내가 근거나 이유를 대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수긍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무단횡단은 괜찮아. 급할 때는 할 수 있어. 이게 도덕 보편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맞죠?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규범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박 괜찮아. 내 돈 쓰는 건데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규범과 맞지 않잖아. 사회규범과. 그래서 그런 거 일치 안 된다. 이런 것들처럼 이러한 조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게 된다면은 아까 했던 건 똑같은 얘기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단 비판적 사고만을 통해서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니까 어떻게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는 이러한 배려적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판단을 내리는 건데 그 판단이 바로 결국에는 도덕적 정당화를 갖출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죠. 시험의 출제율 100%를 장담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과정을 거쳤잖아요. 도덕적 추론을 해서 쭈르륵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봤듯이 그 추론이 어떻게
제일 잘 됐다는 거에 그 추론이 잘 됐다는 게 뭐다? 비판적 사고를 잘했다는 건데 그러면 비판적 사고를 잘했다는 게 또 반대로 뭐죠? 도덕적 추론을 잘했냐 못했냐인데 그러면 그 도덕적 추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뭘 보고 한다?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도덕 원리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덕 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판단 같은 경우는 정보 원천의 평가를 해서 정보 사실 자체니까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그냥 검사를 하면 되겠지만 도덕 원리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검사를 어떻게 4가지에 거쳐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출제율 제가 볼 때는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 원리 검사 같은 경우는 비판적 사고를 좀 더 뭐다?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도덕적 추론에서 뭐다? 제시된 원리를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어떻게 이렇게 4가지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떠한 제시를 주면 이거는 어떻게 어떤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니면 어떤 거를 적용했을 때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이런 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포석 검사입니다. 포석 검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끌어안는 거죠. 원래 있던 그 원리보다 좀 더 높은 도덕 원리를 제시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제가 나 교장 선생님 저 홍진이는요 교복을 제 마음대로 입겠어요. 나의 개성과 나의 자유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나의 원리는 뭐죠? 자유의 원리를 내세운 거죠. 그런데 뭐다? 선생님이 더 큰 원리를 내세웁니다. 어떤 원리? 동진아 교복이라는 거는 학교 뭐다? 규정에 따라서 바로 단정하게 입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네 마음대로 교복을 입는 거는 뭐다? 학교의 규칙과 질서를 어긋나게 되는 거야. 즉 뭐다? 더 높은 도덕 원리를 제시를 하는 거죠. 맞죠? 그게 뭐다? 포석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반증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원리나 근거를 그때 어떻게 들어맞지 않는 사례를 같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다면서 개고기 뭐 어때? 먹을 수 있지. 근데 우리 정통인데 이때 반증 사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정통은 다 좋은 거야? 다 돼? 그러면은 옛날에 동성동본 결혼 못하는 것도 너희 정통이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지금 또 그러면 동성동본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 옛날처럼 결혼하면 안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다? 반증 사례고요. 그 다음에 보편화 결과 검사입니다. 공리주의적 검사라는 다른 말도 있는데요. 보편화 결과 검사는 어떤 거냐면요.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러한 원리를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를 들면 그거죠. 나는 성적이 오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컨닝해야지? 컨닝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야, 컨닝은 나쁜 거야. 근데 너만 컨닝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컨닝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즉 뭐다? 보편화 결과 검사는 뭐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잘못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역할 교환 검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역지사지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검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참고서 내 친구의 책을 어떻게 이 만화책? 내가 보고 싶었던 만화책인데 그냥 말없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이걸 들이대는 거죠. 동진아 너 왜 철수의 만화책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니? 너 만약에 네가 가진 새로 산 만화책이나 네가 새로 산 물건을 남이 아무 너의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가면 넌 좋겠니? 역지사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4가지를 통해서 뭐다? 도덕 원리가 바른지 올바른지를 검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검사해서 이게 잘 통과됐을 때 쉽게 말하면 도덕적 추론이 올바르게 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유의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는 결국에는 그 과정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제일 중요한 뭐다? 도덕 규범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개인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도덕적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도덕적 절대주의와 그 다음에 절대주의 상대주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앞에서 어떻게 설명 한번 잠깐 그 도덕적 논쟁했을 때 설명을 했던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은 외국인이 저에게 길을 물어봤습니다. Hi, where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때 어떻게 저도 이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go 스트리트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뭐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갔습니다. 갔는데 그 외국인이 제가 알려준 대로 갔더니 엄한 대로 간 겁니다. 이상한 대로 도착을 한 겁니다. 원래 자기가 가르는 데가. 쉽게 말하면 제가 잘못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저의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동기론에 맞췄을 때는 도덕적 절대주의의 관점에 맞췄을 때는 뭐다? 저의 행동은 옳은 겁니다. 왜? 결과를 떠나서 여기 있죠? 비록 내가 외국인에게 가르쳐준 길이 잘못됐지만 뭐다? 결과는 나빴지만 내가 처음에 가르쳐준 거는 뭐죠? 정말 착한 마음에서 외국인이 헤매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즉 착한 마음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 동기가 뭐다? 바르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가 나빠도 어떻게? 괜찮다. 좋은 거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칸트죠. 칸트랑 해는 비슷. 칸트도 뭐죠? 결국에는 어떤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뭐뭐 하지 마라 아니라 그랬잖아요. 단순한 그냥 바로 뭐뭐뭐 해라. 정원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그처럼 대표적인 이런 건 칸트고요. 도덕적 절대주의나 다른 말로 동기론, 의무론적 윤리사랍니다. 의무를 가지고 당연히 어떤 의미가 있죠? 저는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봤을 때 당연히 친절하게 가르쳐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기, 내가 도와준 거는 알려준 거는 뭐다? 비록 잘못된 길로 갔지만, 잘못된 길로 도착을 했지만 도와준 거는 당연히 저의 착한 마음에서 우러난 거죠. 자, 그게 뭐다? 쉽게 말하면 도덕 절대주의고요. 상대주의는 뭐냐면 결과를 보는 겁니다. 동기를 보는 게 아니고 목적론적 윤리설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이 도덕적 상대주의, 결과론, 목적론적 윤리설에 맞췄을 때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맞췄을 때는 아까 저의 행위, 제가 길을 가르쳐줬지만 외국인이 엉뚱한 길로 갔다. 그러면 저의 동기는 선했지만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비단길 같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갔죠. 원래 자기가 가르는 데가 아니고. 그러면 뭐다? 나는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췄을 때는 뭐다? 결국에는 그 옳고 그름의 근거는 어디서? 결과에서 된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벤담과 밀입니다. 벤담과 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거죠. 최대 다수의 행복. 맞죠? 최대 다수의 행복을 강조를 합니다. 약간 전체주의적 성장도 약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그걸 강요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항상 이렇게 상대되는 개념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는 뭐다? 적절한 콜라보레이션, 적절한 믹스, 뭐다? 절절한 균형과 조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론의 한계는 일단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내가 물론 어떠한 마음씨를 가지고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마음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타인에게 그 외국인에게 예를 들어서 공항을 물어봤는데 공항 가는 길을 잘못 가르쳐주면 어떻게? 놓치겠죠, 비행기를. 그런 것처럼 큰 애를 끼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결과론의 한계는 과정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상당히 결과론에 집착하시죠. 특히 여러분들도 시험을 쳤는데 시험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는 건데 흔히 그러잖아. 열심히 했는데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뭐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왜? 너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결과만 보는 거죠. 그렇지만 뭐다? 과정을 중시 여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성적이 안 나와도 맨날 코피 흘리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지.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 이렇게 가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처럼 뭐 과정상의 문제를 결국엔 고려를 못 할 수 있죠. 이 결과로만 봤을 때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결국에는 뭐다? 이랑 동기와 결과를 모두 고려를 해야지 도덕적 정당화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자, 이 부분 또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결과론이냐, 결과를 중심으로 보냐, 아니면 동기를 중심으로 보냐,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도덕 문제의 해결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 문제를 확인하면 이 앞에 있었던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도덕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도덕 판단 또 제대로 됐는지 알기 위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도덕 판단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도덕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또 문제가 도덕적 논쟁이나 아니면은 문제가 갈등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토론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절제하고 이건 당연한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토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게 또 중요하겠죠. 내 얘기만 말하면 어떻게 서로 계속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폭력이나 힘의 논리에 이끌리는 토론은 옳지 않다. 이 민주적 토론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당연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도덕적 암에서 실천입니다. 알면 앞에서도 배웠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안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말짱 깡이죠. 맞죠? 아니야. 행하지 않는데 뭐 도덕적 실천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옵니까? 아무리 알아도. 그처럼 도덕적 암은 일단은 뭐다? 앞에 있던 그러한 도덕적 사고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앞에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것들?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는 이러한 습관형적으로 습관을 형성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자 같은 경우는 사욕을 극복하고 내면적 도덕성인을 바탕으로 한 예의 실천을 강조함. 쉽게 말하면 극기복례. 요거는 사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성. 아는 거와 행동하는 것은 합쳐져야 된다. 어떻게? 하나로. 즉 알면 어떻게? 행동으로 행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강조했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도덕 판단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거죠. 공공장소에서는 전화예절을 지켜야 한다. 영화관은 공공장소이다. 그러므로 영화관에서는 어떻게? 영화관에서는 여기 있네요. 전화예절을 지켜야 한다입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뭐 무슨 추리죠. 추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공장소에서는 어떻게 전화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공장소에 해당되는 곳이 뭐다? 영화관이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도 뭐다? 전화예절은 지켜야 한다는 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봤잖아요. 예시를 들었었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규칙은 지켜야 한다. 무단결석은 학교 규칙에 어긋나는 거다. 그러므로 뭐다? 무단결석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지켜야 된다는데 정답은 2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